저 양복 차림 좀 봐. 웬만한 할아버지들도 다 편한 추리닝 입고 오는데 저분은 또 옛날처럼 빳빳하게 차려입고 왔네. 글쎄 말이야. 아직도 자기가 무슨 형사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에이, 젊을 때야 유명했다는데 지금은 그냥 늙은 할아버지지 뭐. 수원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회관, 오전 햇살이 식당 창문으로 스며들 때 곳곳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어르신들이 수군댔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빳빳하게 다림질된 낡은 정장 차림의 68, 새 남자 박용수였다. 그는 희미하게 갈색으로 변한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옆에 두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식사 전에 물 드실래요? 옆에서 귀엽게 쪼그려 앉은 손녀가 작은 생수병을 내밀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였다. 방학을 맞아 집에서 심심해하는 걸 달래고자 박용수가 이 회관에 데리고 온 것이다. 고맙다 수진아. 그래도 너는 여기 지루하지 않겠니? 아니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뭐든 재밌어요. 수진이의 맑은 눈에는 아직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잔잔히 미소 짓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좋을 뿐이었다. 그러나 주변 어르신들의 시선은 따뜻하기보다 조금 차가웠다. 노인복지회관의 오래된 멤버들은 늘 과거의 경찰서니 사건 파일이니 하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박용수를 기묘한 사람 보듯 대하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 예전에 강력계 형사였다고 하지 않았나? 글쎄, 뭐 수십 년 전 일이지. 근데 지금은 백수잖아. 맨날 내가 예전에는 범인들을 이렇게 잡았지 하고 떠벌리지만 누가 믿어줄까? 이런 수군거림은 박용수의 귀에도 들어왔으나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회색빛 머리칼이 짧게 정돈된 모습, 한결같이 깔끔한 정장. 언뜻 보기엔 조금 고지식해 보이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다. 용수 할아버지. 또 예전 생각하시나 봐요. 식당 담당 직원인 송 과장이 그에게 다가와 웃으며 물었으나 그 말에는 미묘하게 비꼬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오늘 아이가 있어서 아이 밥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좋을지 보고 있었습. 아이가 여기 오면 심심해 할 텐데. 뭐, 아이가 오면 좀 조용히 지내주시면 고맙겠어요. 어르신들 휴식 공간이니까요. 네, 신경 쓰겠습. 수지는 그 대화 속 불편한 기류를 다 알지 못하고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 옆에서 두리번거렸다. 회관 내부엔 체조 교실, 노래방, 식당, 휴게실 등이 있었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교 활동을 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수진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저기, 할아버지, 저쪽에서 체조 수업 하나 봐요. 색색깔 운동복 입은 할머니들이 막 따라하고 계셔. 그래, 구경할래? 응. 박용수가 수진의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여기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도 되는 겁니까? 시끄러워서 편히 식사도 못하겠네. 머리가 하얗게 센 7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초회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회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르신이었다. 죄송합니. 아이가 잠깐 둘러보기만 하겠습. 혹시 불편을 드린다면 바로 나갈게요. 박용수가 예의를 갖춰 말했지만 최 회장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여기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어린애가 뛰어다니는 모습은 여기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 괜히 분란만 일으키지 마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식당 안다른 테이블에서도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기가 죽을까봐 박용수는 손녀의 손을 살짝 더 꽉 잡았다. 알겠습, 조심하겠습. 저야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잠깐 체조 구경만 하다가 갈 겁니. 그러자 최 회장은 비웃음 섞인 어조로 덧붙였다. 늘 그렇듯이 옛날 얘기는 집에서 하시는 게 어떻겠소. 다른 분들도 지겹다고 하던데. 그 순간 어린 수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 너무 자주 하세요? 전 재밌는데. 박용수는 수진을 달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수진아. 여기선 그 얘기 안 할 테니 걱정 말렴.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는 옛날 형사 시절을 그리워하며 허세 떠는 늙은이로 찍힌 박용수. 남들에게는 그저 지긋지긋한 과거 이야기꾼 정도로만 보였다. 모멸감, 어린 눈길을 애써 외면한 채 그는 수진과 함께 복도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저런 식으로 사사건건 구는 거 보면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몰라. 다른 노인 한 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박용수는 못 들은 척했다. 아직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수진에게는 부드럽게 대답했으나 그의 가슴 한편에는 작은 한숨이 스쳤다.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다. 그동안 수없이 해결했던 사건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다. 자신을 밀어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용수는 손녀와 함께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을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운명처럼 뜻밖의 사건이 이곳에서 그를 다시 형사 박용수로 일가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자, 우리 수진이 체조 교실로 가보자. 호기심은 좋지만 꼭 할아버지 손잡고 다니기로 했지. 응, 알겠어요. 절대 안 놓을게요. 이렇게 두 사람은 씁쓸한 시선을 뒤로 한 채 회관복도의 왼편에 있는 체조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도 왔는데 뭐든 볼거리가 있으셔야 할 텐데요. 책상을 정리하던 회관의 조무사인 윤 간호사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게요. 이왕 온 거 수진이가 흥미롭게 볼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박용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특별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 곧 노인 체조 교실 시간 끝나고 휴게실에서 장기 한 판씩 두실 거예요. 아이가 구경해도 괜찮다면 혹시 관심 있으실지. 좋아요. 장기나 바둑을 두는 모습도 아이가 보면 재미있을지 모르죠. 할아버지 장기 두세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조금은 알지. 하지만 잘 둔다고 하긴 힘들어. 옛날에는 사건 현장에서 대기할 때 간간히 했던 정도랄까. 꼭 옛날 얘기야. 수진이 해맑게 웃었다. 그 말이 참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박용수는 순간 다른 어르신들이 떠올라 괜히 민망해졌다. 마침 체조 교실에서 음악이 꺼지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복도로 나왔다. 땀을 살짝 흘리는 분들도 있었고 바쁜 걸음으로 식당 쪽으로 향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중 한 명, 체조 교사인 김 선생이 박용수를 보더니 미묘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는 복도 끝에서 누구에게인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듯했다. 박용수는 습관처럼 상대방의 표정과 손짓을 살폈다. 너무 깊게 관여할 이유가 없으니 굳이 다가가지는 않았다. 할아버지, 휴게실은 어디예요? 저기, 오른쪽 끝에 있구나. 가보자. 휴게실 문을 열자 좁은 테이블 몇 개와 둥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이미 연세 지긋한 노인 두 분이 장기판 앞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 몇 분이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어이, 박용수 씨도 왔나? 탁자에 앉아 장기야를 만지작거리던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들었다. 유명한 장기 선수 출신이라고 소문난 분이었다. 네, 아이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아, 그렇군. 근데 딱히 볼 건 없어.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게. 말은 부드럽지 않지만 박용수는 익숙했다. 수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선 괜히 주위만 두리번거렸다. 그때 회관의 관리 책임자인 고 과장이 들어와서 휴게실을 둘러봤다. 고 과장은 눈빛이 날카롭고 모든 걸 통제하려 드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여러분 잠시 주목 좀 해주세요. 고 과장이 크게 말했다. 최근 며칠 사이에 회관 내에서 개인 물건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몇 건 들어왔습. 현금이나 휴대폰 같은 값 나가는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요. 수원경찰서에도 접수할 수 있지만 일단 내부 조사를 해보려 합니. 혹시 보시거나 들으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순간 장기판 앞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불쾌하다는 듯한 반응이 나왔다. 설마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야. 내가 혹시나 싶어서 슬쩍 들었는데 시계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수지는 호기심에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진짜 도둑이 있는 건가 봐요. 박용수는 손녀를 진정시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쉿.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린 그냥 구경 온 거지.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은근히 박용수를 향했다. 옛날 형사 소리를 듣던 박용수를 향해. 누군가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약간의 기대도 깔려 있었다. 에이, 박 형사님, 옛날 실력 좀 발휘해서 범인 잡아보시죠? 하하, 그런 건 이제 경찰서에서 할 일이죠. 난 여기서 그냥 밥 먹으러 온 사람일 뿐입니고 과장은 손을 들어 분위기를 정리했다. 네, 아무튼 모두 조심들 하시고
물건 분실이 확인되면 꼭 저에게 알려주세. CCTV가 구석구석 달려 있긴 하지만 오래된 시설이라 사각지대가 있습. 휴게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남 몰래 수군대는 소리, 그리고 모두가 누가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이때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CCTV 사각지대가 있으면 어떻게 잡아요? 글쎄, 아마 회관 측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도 박용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휴게실 구석, 복도, 사람들이 서성이는 모습으로 옮겨 다녔다.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직감이 있었다. 다만 자신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곳 사람들은 이미 그를 과거에 매달린 늙은 형사 정도로 무시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이제 그만 가요. 그래, 점심도 끝났으니 슬슬 나갈까. 그런데 막 나가려는 순간 고 과장이 다시 다급하게 휴게실에 들어와 소리쳤다. 큰일입니다. 방금 2층 사물함실에서 휴대폰 2대와 지갑 하나가 또 사라졌어요. 혹시 방금 주변에 계셨던 분들 못 보셨습니까? 모두 숨을 죽이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 최 회장이 묘하게 코웃음을 치며 박용수를 돌아봤다.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옛날 무용담 들려주시는 실력 좀 보여주지요. 그 말에 주변 몇 사람이 키득거렸고 다른 몇 사람은 저마다 민망해했다. 박용수는 수진의 눈동자가 걱정으로 흔들리는 걸 보고 잠시 고민했다. 굳이 내가 나설 일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누가 누명을 쓰거나 혼란이 커지면 안 되지. 한때 수원에서 공포의 미지의 사건을 여러 건 해결해냈던 그였지만 지금 이 회관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도 이 일이 자꾸 반복될 것 같으면 일단 내부 상황을 살짝 살펴봐도 될까요? 박용수는 마지못해 손을 들었다. 수진이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어이쿠, 역시 형사 출신이라 다르시네. 근데 괜히 옛날 생각만 떠올리고 사는 거 아니요? 최 회장은 말투에 여전히 거만함을 담았다. 뭐 도움이 된다면 좋고 아니면 말죠. 박용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 과장도 그냥 마다하지는 않았다. 그러시면 저희 회관 사무실에 잠깐 와주실래요? 사물함실 구조도랑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 알겠습. 결국 이런 식으로 회관의 작은 도둑 사건에 잠시나마 관심을 가지게 된 박용수.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복잡해졌다. 누군가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늙은이라며 비웃었고 누군가는 그래도 옛날 실력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며 반쯤 기대를 걸었다. 할아버지 파이팅! 작은 목소리로 수진이 응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박용수에게는 힘이 됐다. 사무실로 이동하는 길, 그 뒤를 따라오던 최 회장과 몇몇 사람들, 그리고 가십을 좋아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벌써부터 뒤에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형사라면 제대로 밝혀내야 할 텐데 괜히 헛다리만 짚다가 웃음거리 되면 어떡하나. 뭐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 지켜보지. 사무실에 들어선 박용수는 고 과장이 보여주는 낡은 CCTV 화면과 사물함실의 배치도를 유심히 살폈다. 이게 2층 사물함실이고 이쪽이 카메라 각도에서 벗어나는 구역이군요. 마습 CCTV가 저 벽을 넘어서 찍질 못해서 도둑이 그쪽 구역에서 뭘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 박용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까지 없어졌다는 물건들. 주로 어느 시간대에 사라졌나요?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 그 시간대에 회관에서 가장 붐비는 구역이 어디인가요? 보통 식당이나 휴게실이 붐비긴 하지만 2층은 재활치료실하고 사물함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환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최 회장이 시큰둥하게 거들었다. 하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한 분들이지 굳이 남의 물건을 훔칠까? 박용수는 대답 없이 잠시 침묵했다. 형사 시절 사람들은 종종 편견에 사로잡혀 범인을 놓쳤다. 이런 사람은 범인이 아닐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다. 일단 내부 직원들도 자주 드나드나요? 그는 고 과장에게 질문을 계속 던졌다. 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선생님, 봉사자들도 오가고요.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싶은데 혹시 이때까지 찍힌 화면 다 보관되어 있나요? 일부만 보관 중이고 화질도 좋지 않습고 과장은 미안하다는 듯 답했다.
곁에서 구경하던 몇몇 어르신들은 이미 지루해진 듯했다. 역시 막상 보니까 뾰족한 수가 없나 보군. 에이, 괜히 시간만 끌다가 허탕치지 않으려나. 박용수는 그들의 코멘트를 애써 듣지 않는 척하며 차근차근 기록된 자료를 훑어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장면. 사물함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화면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각지대 쪽으로 사라진 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불이 나게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다. 이분은 누구죠? 화면을 멈추고 지적하자 고 과장이 눈을 좁혔다. 글쎄요, 뒷모습만 보이는데 어쩐지 체조교사 김 선생 같기도 합니. 정말 그렇게 보이나? 좀 크게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해봐야 화질이 깨져서 잘 안 보입니. 옆에서 듣고 있던 초회 회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 김 선생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일단 의심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 지금으로선. 저 영상에서 행동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 김 선생은 복도를 지나 사각지대로 들어갔다가 1분 후에 다시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어요. 박영수의 말에 고 과장도 약간 당황하는 눈치였다. 김 선생은 회관에서 꽤 오래 일하셨고 신뢰받는 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김 선생이 사물함실 주변에 무슨 볼일이 있었을지도. 그 순간 문 밖에서 엿듣던 사람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다. 김 선생, 최근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설마. 흥미로웠던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다. 최 회장은 아직도 불만스러워 보였다. 그럴 리가 없어. 김 선생은 늘 성실하게 체조 지도를 해왔는데. 글쎄요,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김 선생이랑 같은 체조 교사 복장을 입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물건을 가지러 갔을 수도 있고요.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지켜봅시다. 박용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전 직접 현장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날 오후 박용수는 수진에게 먼저 집으로 가자고 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조금 더 회관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 혼자 집에 갈 수 있겠지? 응, 엄마가 집에 있어요. 괜찮아요. 수진이 집으로 가고 난 뒤 박용수는 한적해진 2층 사물함실 근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회관 측 허락해 그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사물함, 어둡고 좁은 복도, 그리고 비어있는 물리치료실. 도둑이 노리는 건 주로 소지품. 아마도 여기 어르신들이 물리치료 받을 때 사물함에 물건을 맡기면 그 사이를 노리는 것 같군. 그가 걸어가다가 벽 쪽에 붙은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체조교사 김선호 화요일 오후 개인 휴가라는 안내문이었다. 오늘은 화요일. 김 선생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다. 그럼 오전에 CCTV에 찍힌 건 어떻게 된 걸까? 이상하네. 오늘 쉰다고 했는데 오전에 회관을 들렀다고? 박용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혹은 다른 날 찍힌 영상일 수도 있지만 고 과장의 설명으로는 오늘자 영상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문득 사물함실 뒤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 계단이 있고 조금만 유연하면 창문을 통해 밖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이곳 CCTV는 오래돼서 복도 밖 공간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 경로로 들어와서 사물함실을 털고 다시 나가는 걸까? 점점 흥미가 생긴 박용수는 괜히 마음이 옛날처럼 활기차게 뛰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회관이 문을 닫는 시각이 다가왔지만 박용수는 관장에게 부탁해 잠깐 더 머물 수 있게 했다. 늦게라도 한번 지켜보면 뭔가 단서가 생길 것 같았다고 과장은 의아했지만 어쨌든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협조해 주었다. 혼자 계시기 위험하진 않겠습니까? 고 과장이 물었다. 괜찮습. 혹시나 도둑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일 나타난다면 현행범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비실에 미리 말씀해 주세. 문제가 생기면 알람을 울리도록. 한밤중의 회관, 복도는 조명이 꺼져 어두웠고 사물함실 안은 더더욱 깊은 그림자로 가득했다. 10여 분, 20여 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오늘은 안 오려나. 지쳐갈 무렵 그가 사물함실 뒤편에서 작은 인기척을 느꼈다. 탁탁 하고 구두 소리가 작게 들렸다. 누군가 비상 계단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듯 했다. 박용수는 몸을 낮추고 기둥 뒤에 숨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언뜻 보였는데 체조교사 김 선생과 비슷한 키로 보였다 하지만 가물가물해 제대로 구분은 안 됐다.
그런데 발걸음이 생각보다 빠르고 거침없었다. 거기 누구요? 박용수가 조용히 소리치자 인형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곧장 밖으로 달아나려는 듯 몸을 돌리는 순간 박용수도 재빠르게 따라붙었다. 그러나 68세 노인이 40에서 50대로 보이는 인물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어두운 복도라 시야도 좋지 않았다. 인형은 잽싸게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열더니 순식간에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젠장. 한껏 긴장했던 박용수는 땀을 흘리며 옥상 문 앞에 멈춰 섰다. 지금 이 상태로는 잡기 어렵겠다 싶었다. 문득 가슴 한켠에 옛날처럼 내가 한창 때라면 하는 아쉬움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회관은 이 소문으로 뒤집혔다. 누군가 밤중에 침입하려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였다. 고 과장은 곧장 경찰서에 연락을 넣었고 여차하면 정식 수사까지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회관 어르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더 커졌다. 그 와중에 김 선생은 아침 일찍 출근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체조교실에서 수업 준비를 했다. 박용수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다. 과연 김 선생 본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김 선생 행세를 하는 걸까? 박 형사님,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돌이켜보니 수진이 아니었다. 키가 작은 할머니 한 분이었다. 익숙치 않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저기, 혹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으로 박용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제 손목시계가 사라졌는데 저도 그 도둑이 훔쳐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 시계는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한 거라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깜빡 놓고 왔나 해서 집이고 여기고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창피하기도 하고. 어차피 돈으로 따지면 큰 값어치는 없는 시계지만 정기 들어서. 박용수는 할머니의 사연에 마음이 조금 울컥했다 그러시군요. 제가 잘 알아보겠습. 혹시 사라진 때가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이틀 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어요. 제가 물리치료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사물함에 잠깐 넣어두었는데 끝나고 나오니 없더라고요. 그 시점이라면 다른 분들의 물건이 사라진 시간대와 일치했다. 도둑은 분명 그 시간대를 노리고 움직이는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만약 혹시 찾게 되면 꼭 좀 알려주세. 그 시계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남편 유품이라.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겠습. 할머니가 물러간 뒤 박용수는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느덧 주변을 얼쩡거리며 지켜보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가왔다. 그 중에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질문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말로 범인을 잡을 수 있겠어요? 김 선생이 유력 용의자라던데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박용수는 차분히 답했다. 아직 확실치 않습. 증거를 모아야 하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초회 회장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도둑 잡기는 고사하고 괜히 김 선생만 의심하는 것 아니오? 당신이 정말 옛날 형사였다고 해도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 않나. 주변 다른 어르신들이 조용히 들으며 상황을 주시했다. 박용수는 반박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단지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나선 겁니. 그런데도 최 회장은 계속 비아냥거렸다. 그냥 제발 옛날 영광은 잊고 편히 지내시오. 괜히 설치다가 창피당하지 말고. 대놓고 들리는 그 말에 처음엔 박용수도 뿌리 깊은 서운함을 느꼈다 하지만 오래된 수사 경험 덕분에 그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데 능숙했다. 답 대신 얼굴에 옅은 미소만 띄웠다. 다음 날 박용수는 일부러 평소와 달리 회관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 수지는 학교에 가야 해서 동행하지 못했다. 출근길에 김 선생이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지 혹은 어떤 차량을 타고 오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몰래 건물 밖에서 김 선생을 기다리고 있자 예상대로 김 선생이 도착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였다. 진짜 본인이 맞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김 선생인 척하는 걸까? 체조교사 유니폼은 통일된 복장이 있었다.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면 충분히 비슷해 보였을 텐데.
그날도 사물함실에서 물건이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CCTV에는 누군가가 살짝 지나가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혔을 뿐 제대로 된 얼굴을 포착하지 못했다. 늘 같은 각도, 뒷모습 또는 옆모습 정도만 보였다. 고 과장은 답답하다는 듯 박용수를 찾았다. 점점 물건을 도둑맞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러다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수사관이 파견될 것 같아요. 그게 나쁘진 않지만 이곳 어르신들 중엔 경찰 조사에 부담 느끼는 분도 많을 겁니.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알아보겠습 그러셔야죠. 저도 고민이 큽니. 사람들 불만이 장난 아니에요. 한편 할머니의 시계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분실물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회관에서는 박용수를 향한 시선이 갈수록 복잡해졌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에이, 역시 허풍이었군. 옛날 형사라더니 그가 도둑을 잡지 못하면 조롱이 더 심해질 건 불보듯 뻔했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박용수는 우연히 체조교사 김 선생과 마주쳤다. 김 선생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박 어르신. 요즘 물건 도난 사건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 예. 김 선생님께도 죄송합니. CCTV 영상에 뒷모습이 비슷한 장면이 잡혔다고 해서 의심이 갔을 테니 마음 상하셨을까봐. 아니에요. 저야 결백하니. 괜찮습. 하루빨리 범인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괜한 오해를 벗어나야죠. 김 선생의 말투는 차분하고 눈빛도 떳떳해 보였다. 과연 그가 범인이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박용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순간 휴게실 구석에서 하필이면 최 회장이 다가왔다. 김 선생, 내가 말했지 않나? 당신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다만 이분이 괜히 옛날 자랑만 믿고 헛소문 낸 건 아닌지. 최 회장은 박용수를 노골적으로 흘겼다. 박용수는 참아야 했다. 아닙니, 제가 김 선생을 범인으로 지목한 적은 없습. 그럼 누구냐 이거요? 언제 잡을 건데? 최 회장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모았다. 그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소문을 좋아하는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아이고, 웬만하면 못 잡겠죠. 그냥 허세 아니었나. 그렇지. 여기서도 내가 예전에 범인도 많이 잡고 했다고 떠벌렸으니 뭔가 보여주겠다고 나선 건데 결국 잡은 건 없고. 사람들은 키득거리거나 반대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박용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굳이 변명할 필요 없었다. 사건의 흐름은 반드시 끝이 나기 마련. 그 시점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며칠 뒤 생각보다 빠르게 기회가 찾아왔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간 재활치료실에서 잠깐 계단 쪽을 지켜보던 박용수는 비상계단 창문 근처를 배회하는 낯선 인물을 발견했다. 키는 중간 정도, 체조 교사 복장이었지만 김 선생과는 조금 체형이 달라 보였다. 역시 범인이 김 선생 복장을 흉내내고 있었나. 박용수는 재빠르게 복도를 돌아 사물함실 후문으로 갔다. 이미 그 인물은 사물함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뒤를 밟는 찰나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인물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사물함 문들을 하나씩 살피며 열려있는 곳에서 지갑을 꺼내고 있었다. 마치 요령이 있는 듯 순식간에 물건을 꺼내더니 작은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박용수는 옛날처럼 소리치기보다 먼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몰래 그 광경을 촬영했다. 도둑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박용수가 살짝 몸을 움직인 순간 작은 소리가 났고 도둑이 뒤를 획 돌아봤다. 누구야? 낮고 긴장감 도는 목소리. 박용수는 그대로 달려들어 도둑의 팔을 붙잡았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도둑이 몸부림치자 68세 노인의 힘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박용수는 반사적으로 상대의 팔을 비틀어 제압 자세로 들어갔다. 형사 시절 몸에 익힌 기술이었다. 이거 놓으라고. 도둑이 발버둥치며 몸을 비틀었다. 힘이 제법 세었다. 박용수는 한쪽 어깨로 부딪히며 균형을 잡았다. 순간 도둑이 뒤로 크게 넘어질 뻔했다가 옆에 있던 사물함에 부딪혀 커다란 소리가 났다. 으악! 그 비명소리에 복도 밖 사람들도 놀라 달려왔다. 문이 열리고 무슨 일입니까? 하는 소리가 난무했다. 고 과장과 몇몇 직원 그리고 호기심 많은 어르신들이 사물함실로 몰려왔다. 그들은 박용수에게 팔이 붙잡힌 도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게 뭐야? 도둑이 마스크를 벗어 젖히자 모두가 경악했다. 어? 이 사람은? 알고 보니 회관과 계약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부 강사 중 한 명인 안모 씨였다. 평소에는 다른 시니어 시설을 돌며 체조나 요가 같은 걸 가르치는 보조 강사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김 선생의 체조복 상의를 입고 이곳 회관을 몇 차례 들락날락하며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어? 김 선생이 달려와 소리치자 안모 씨는 완전히 체념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 군데서 강사 일을 해도 생활이 빠듯했습. 이 회관에선 김 선생이 워낙 유명하고 난 아무도 모르니까 일부러 그의 복장을 입고 몰래 들어와도 사람들이 별 의심을 안 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고 과장은 경악하며 박용수의 눈을 바라봤다. 정말 잡으셨네요. 이 일을 어떻게? CCTV의 뒷모습만 보고 김 선생이라고 단정 짓긴 이르다고 생각했습. 그래서 체격이 비슷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봤죠.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대에 주로 범행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물함실 근처를 지켜봤습. 그 장면을 지켜본 최 회장은 말없이 서 있었다. 감탄과 당혹,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를 따르던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해 안모 씨를 연행해 갔다. 그가 훔친 물건들도 현장에서 대거 발견되었다. 영치품 목록 중에는 할머니가 잃었다고 한 시계도 있었다.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박용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 남편 유품이라 잃고 나서 매일 속이 상했는데 돌려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 박용수는 웃으며 시계를 건네주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회관 어르신들은 떠들썩해졌다. 그동안 박용수를 과거에만 사는 허세 부리는 노인이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에게 눈길을 달리 보냈다. 특히 최 회장은 목소리가 잔뜩 잠긴 채였다. 나는 그냥. 말끝을 흐리며 망설이던 최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식당 한 구석에서 박용수를 따로 불렀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만. 네, 말씀하시죠. 두 사람은 한적한 복도 창가에 나란히 섰다. 창문 너머로 화창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어색한 침묵이 몇 초간 흘렀다. 내가. 미안하이. 자네를 무시하고 헐뜯은 거. 사실 옛날 형사 얘기를 너무 자랑처럼 들려줘서 거북스러웠던 것도 있지만 내가 왜 그리 공격적이었는지 모르겠어. 최 회장은 담담하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저도 뭐 말이 많았던 적이 있었을 테니 그럴 수 있음. 박용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가 젊었을 때 한참 장사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그리워서 다른 사람들 과거 자랑하는 꼴을 못 봤을지도 몰라. 질투인지 뭔지 그럴 수 있음. 우리는 다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잖아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정말 과거에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 여전히 현재를 잘 살고 있구먼. 오늘 사건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틀렸어. 정말 미안하네. 박용수는 허리를 살짝 굽혀 존중을 표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괜한 오해를 풀게 되어 기쁨니. 그 시각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 과장과 직원들 그리고 몇몇 어르신들도 안도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마음속으로는 다들 대략 예상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날 이후 박용수를 향한 회관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노인 체조 교실이 끝나면 한잔하러 가자며 슬며시 술자리에 초대하는 분들도 생겼고 장기나 바둑을 두자며 그를 불러 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궁금했던 형사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청하기도 했다. 그때 정말 범인을 어떻게 찾아냈소? 나도 옛날에 작은 상가에서 도둑 맞았던 적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지 뭔가. 에이, 아직도 옛날 얘기 싫어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용수가 장난스럽게 대꾸하면 하하, 그때는 미안했네. 이젠 정말 궁금해서 그래. 하고 웃어넘기는 분위기가 되었다. 할머니들 또한 그를 방였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돌려받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연신 건네며 옛날 형사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회관 해결사네요 라며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회관 휴게실에서 최 회장은 일부러 박용수를 기다렸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앉아 차를 한 잔 내왔다. 자네 손녀가 있다고 했지? 네, 수진이라고. 이번에 저랑 며칠 놀러 왔었습. 그 손녀도 참 똑똑하고 귀여워 보이더군. 괜히 처음에 호통쳐서 미안했어. 최 회장은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본인 아들이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손자를 볼 수 없게 된 뒤로 아이오 빈룩에 괜히 마음이 쓰리고 속이 상했다고. 그래서 수진이를 데려온 박용수가 내심 불편하게 보였다고 했다. 그래도 이젠 수진 양이 회관에 또 오면 내가 맛있는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네. 고맙습. 손녀도 무척 좋아할 거예요.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과거의 상처나 후회들을 나누었다. 박용수도 은퇴 후 공허감 때문에 이 회관을 다니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 했지만 말재주가 없어 자꾸 옛날 무용담을 꺼냈다고 했다. 사실은 그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도 이제 이해했네. 자네 얘기가 허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경험과 의미가 들어 있었단 걸. 저도 때론 지나치게 과거를 붙잡았는지 모르죠. 다만 오늘을 충실히 살려면 내 인생의 일부였던 형사 시절도 부정할 순 없다는 생각을 합니.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말이 맞소. 누구나 자신만의 옛날 이야기가 있고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겠지. 이 대화는 그들이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고 과장은 무척 흐뭇해하며 이 광경을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 주었다. 며칠 뒤 회관에 다시 들른 수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놀랐다. 할아버지 여긴데. 왜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해요? 하하, 글쎄. 조금은 화해가 된 모양이야. 장기판 앞에서 어르신들은 박용수를 기꺼이 초대하며 장기 한 수 두자 했고 휴게실에서도 수진아, 먹고 싶은 간식 있니? 하며 묻는 분들도 있었다. 수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박용수를 바라봤다. 식당에 들어서자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최 회장의 반응이었다.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박 선생 여기 자리 있어요. 수진 양도 여기 앉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근엄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제지하던 최 회장이 이제는 스스럼 없이 그들을 맞이한다. 아, 감사합니. 박용수는 수진과 함께 그 테이블에 앉았다. 손녀분은 뭐 좋아해요? 내가 나중에 호떡이라도 사줄까? 최 회장의 다정한 말에 수진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저 호떡 엄청 좋아해요. 이웃 테이블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빙그레 웃었다. 보는 우리가 더 기분 좋네. 손녀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이가 좋다니. 아유, 이전엔 몰랐는데 박 형사님은 참 의젓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셨네. 모두가 이 사건을 계기로 배운 것이 있었다. 과거를 자랑처럼 반복하는 말이 때로는 지겨울 수 있지만 거기엔 오랜 경험과 성실한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 겉으로만 보고 무시했다가는 자칫 소중한 가치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 결국 안모 씨는 훔친 물건들을 대부분 반환하게 되었고 법적 처벌을 앞두고 있었다. 김 선생은 누명을 벗었고 오히려 회관 어르신들의 신뢰를 더욱 얻었다. 아이고 김 선생 미안하네. 당신 의심해서. 괜찮습.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마음 편히 수업할 수 있어. 다행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용수를 두고 괜히 옛날만 그리워하는 별종이다라고 비웃던 태도는 회관 전체적으로 사라졌다. 오히려 그를 챙기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식사를 마친 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직원들에게 제안했다. 오늘 박 선생과 그의 손녀가 오셨으니 아이를 위해 특별히 오렌지 주스라도 하나 서비스로 주면 어때요? 직원들도 흔쾌히 응했다. 조습 어디 아이뿐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드시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고 과장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혼잣말로 웃었다. 이런 작은 사건 하나로 여기 공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역시 사람 일은 모를 일이야. 점점 봄볕이 따뜻해지는 계절. 박용수와 수지는 노인복지회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즐거웠어, 수진아. 네.
할아버지, 여기 처음 왔을 땐 뭔가 차갑고 이상했는데 이젠 아주 좋아요. 그렇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풀리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란다. 최 회장도 뒤늦게 배웅을 나왔다 자네. 다음에 또 올 거지? 그럼요. 앞으로 저도 여기서 오래오래 운동도 하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지낼 겁니. 최 회장은 미소를 머금고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자네 과거 이야기도 가끔 들려주면 좋겠어. 전혀 지겹지 않더군. 수진이 깔깔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맞아요. 저는 옛날에 범인 잡은 얘기 앞으로도 많이 듣고 싶어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박용수가 이 회관에 들어서면 쏟아지던 소공어림과 비웃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지. 대신 너무 많이 하진 않을게. 또 잔소리가 될 수 있으니. 아니에요. 잔소리 아니에요. 수진이 손을 흔들자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싶은 사람 많은 걸. 그들은 그렇게 한바탕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손녀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서는 박용수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당당했다. 전직 형사로서 살아온 지난 날들,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노년 생활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곳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해 준 듯했다. 회관 안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이 감돌았다. 몇몇 직원은 아이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미리미리 조심하자 하고, 노인분들도 다들 물건 잘 챙깁시다 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 이야기라고 함부로 해고하다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셈이다. 누구나 나이 들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온다. 그러나 그 안에 쌓인 이야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 박용수가 보여준 성실과 집념, 그리고 상대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는 마음은 이 회관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이 되었다. 이제 정말 감리 안녕히 계세요. 문턱을 나서기 전 박용수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최 회장과 여러 어르신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배웅했다. 그날의 가벼운 바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서늘하면서도 상쾌했다. 손녀와 함께 길을 걷는 박용수의 모습에 회관 사람들은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않았다. 분명 다시 만날 테지만 그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맞이하게 될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아직은 할아버지의 형사 본능이 다 사라진 건 아니라고. 수진이 자랑스레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엿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회관 어르신들에게도 은은한 미소를 번지게 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이 풍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와 존중이 싹틀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겉보기와 선입견을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주는 감동이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주변에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었거나 겉모습만으로 평가했던 적이 떠오르시나요? 과거의 업적이든 현재의 겸손함이든 누구나 자신의 시간을 살아온 소중한 역사가 있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속내에 숨은 재능과 경험이 있을지도 모름니.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평범해 보이는 이웃도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옛날 이야기를 무시당하거나 조롱받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젠가 그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밝혀주는 소중한 지혜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 이 글을 보며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 주변에 생각보다 대단한 과거를 지닌 분이 계신가요? 우리 함께 댓글로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연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